네,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찐시황.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소식,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구두 시장 개입으로, 뭐 유가 관련해 가지고 구두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넘는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2% 넘는 급등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이 반등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양봉이었고 상승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에 반응을 해서 실은 장중 내내 큰 폭의 어떤 갭상승을 하고 나서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2시부터 해가지고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실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급락하는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큰 폭의 어떤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더 많은 이 수급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천억 넘는 매수세가 이어졌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2시 이후부터 물량을 좀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2천억 넘는 매도세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러시아의 핵 관련, 그러니까 요오드 구입과 관련된 이슈들이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투심을 좀 악화를 시킨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죠. 원래 이제 경기 침체의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뭔가 성장률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어떤 이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되면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우리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다른 나라들의 이익 추정치보다 더 큰 폭으로 3분기, 4분기 하락하면서 실제로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이 해외 증시의 수익률보다 국내 증시가 더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IT 기반의 어떤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삼성전자 실적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재반해 가지고 IT 부품이라든지 IT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좀 포진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간 자체가 더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옴으로써 2200선을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하고 2200을 마지노선으로 하면서 실은 이제 요 구간을 좀 지켜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 부근에서 전저점 이 부근에서 시장의 하락이 멈추길 바랬는데 이렇게 조금 하락을 더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하고 제가 계속 자꾸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00년 IT 버블 때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00년 IT 버블 때 제가 바랬던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이냐면,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기를 원했었냐면, 실은 지금 구간이 저는 이미 이 구간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박스권 상승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모습이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급락의 구간이 없기를 바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런 어떤 하락들이 다 멈추고 이 구간, 이런 어떤 박스권 구간 이미 진입했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요 한 번의 구간이 더 남아버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박스권을 좀 이뤄가고 만들어가고 나중에 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대세 상승으로 2003년도, 4년도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한번 추가적인 어떤 급락이 나오고 바닥을 다시 한번 이제 재조정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2200선이 아닌 2100선까지도 열어놓고 2000선 부근까지도 더 열어놓고 지수 상단을 2500이 아닌 2300에서 2200선으로 조정을 해서 2년 정도 또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긴 횡보 구간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내년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내년도 경기 침체, 내후년이나 돼서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시장이 좀 좋아질 거. 금리 인하라든지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리고 이제 2002년도 월드컵 특수와 함께 반짝 상승이 있었죠. 2002년도에 요 반짝 상승이 있었습니다. 요 반짝 상승이 왜 있었냐면 요때가 무슨 날이 있었죠? 이때 이 급락했을 때 있죠. 요날 이 12% 급락했었을 때가 9.11 테러 때거든요. 9.11 테러 때 실은 00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 구간에 접어들면서 IT 버블이 꺼지면서 하락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IT 버블이 꺼지면서 요때의 어떤 이 버블 구간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질질질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지금의 어떤 코스피 차트랑 좀 비슷하잖아요.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하락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상승이 나옵니다. 뜬금없는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게 결국은 요때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으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해줍니다. 3%, 3.75, 3.5 요 구간에서 다시 1.1%대까지 금리를 인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하를 해줘서 이런 반짝 상승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03년도부터거든요. 2003년도부터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이 올라가는 이 대세 상승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 버리고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고 어떤 충격이나 어떤 쇼크가 없이 흘러내린다라고만 가정을 하면 어디까지 흘러내릴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이미 침체고 금리는 인상이 될 거고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2000도 위험할 수 있고 또 1900, 1800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쇼크를 만들어내고 그 쇼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금융 완화 정책을 필 수 있을 만한 사건이나 이슈가 실은 이거 뭐 그렇게 바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유사하게 09년 IT 버블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좀 숨통을 틔워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나마 금리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금융 완화 정책을 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이 짓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쏘겠죠. 쏘면 안 되겠지만 쏘는데 뭐 우크라이나 외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 인구가 없는 이 유동 인구가 없고 이 거주지가 아닌 어떤 우크라이나 외곽 지역에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미국도 대응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이런 어떤 주변에 이 인구가 없는 이런 지역에다가 핵을 사용을 하고 그러한 어떤 일련의 불안감들을 조성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급락을 하는 이 케이스가 나오고 연준이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금리를 1%로 낮춰주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수는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실은 이때 당시에 뭐 10몇 %대 지수가 좀 빠졌으니까 10% 넘는 투매가 나오고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000포인트를 건드려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또 반등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반등이 있는데 그 일시적인 반등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아요. 연준이 그 당시에도 금리를 계속 인하해 주진 않았는데 지속되진 않고 이게 한 6개월 정도의 상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아떨어지는 게 5분기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6분기 연속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5분기까지는 하락한 적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적은 있는데 6분기 연속은 하락한 적이 없다라는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런 어떤 러시아의 핵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수가 10월 달 중으로 뭔가 한번 좀 이 급락이라든지 쇼크를 경험하고 나서 10, 11, 12 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4분기 그리고 내년 3월 달까지 6개월 정도 또는 7개월 정도 뭐 짧게는 5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그 6개월의 상승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상승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진짜 몰빵이라도 하셔서 이 최대한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시고 나오셔가지고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왜냐하면 그게 또 6개월 또 10개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를 노린다고 하면 그때 만약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때 상승했던 어떤 지수가 사실은 더블 이상 올랐거든요. 그때와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 하락한 거 대비해서 더블 이상 오른다고 하면 사실 2600에서 2700포인트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더라도 2000에서 21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실은 저는 이런 박스권 장세를 길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추가적으로 한 2년여 동안에 계속 여기 때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은 이런 어떤 이 9.11 테러로 인한 특수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은 없을 수 있죠. 러시아의 도발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쇼크를 만들 만한 큰 빅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은 없이 그대로 그냥 2100과 2200, 300 사이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1, 2년 정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임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이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성공을 해가지고 국내 이제 임상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오늘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디프론 같은 종목들, 그렇죠? 장중에 조금 급등을 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젠백스 같은 회사들이죠. 젠백스 같은 회사들도 급등을 했다가 뭐 이렇게 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해버렸죠. 그리고 피플바이오, 이 회사는 이제 점상을 기록을 했네요. 얘는 저거죠, 키트죠. 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혈액으로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 이 검사 제품으로 뭐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 회사는 상한가를 직행을 해서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치매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이제 바이오젠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이 회사들도 이제 이 치매 관련된 제품들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경제 성장률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 수익률이 지수 대비해서 좀 퍼포먼스가 선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수에 대한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센티멘탈로만 봤었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이 센티멘탈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세게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치매 관련해서 셀리버리에 대한 예전부터 셀리버리를 좀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실은 수익률을 조금 많이 냈고 나왔었고, 그 뒤로 제약바이오가 쭉 이제 안 좋아지면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좀 봐줘야 될 시기가 어느 순간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요 부분까지는
뭐 아니면 제약바이오는 또 오르면 많이 오르니까 아니면은 뭐 2만 원이라든지 3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각 종목별로 이 종목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치매 관련해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는데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그 정도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센티멘탈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과거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로 되짚어 봤을 때. 근데 이제 셀레버리 같은 경우는 그 양리물질 전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TSDT라는 양리전송 전송 플랫폼인데 치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BBD라고 하던가요? 블러드 뭐 블록 베리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뇌가 있는데 뇌 장벽을 통과해서 그 물질들이 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약효가 발효가 되는데 대부분 차단이 돼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물약을 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을 쓰면 100 중에 뇌 속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0을 쓰면 사실 100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100을 쓰면 1, 2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투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뭐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 몸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 정도만큼의 용량을 써야지 되는데 우리 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만큼의 물량인데 다 안 들어가니까 더 많은 물량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더 많은 물량들을 쓰게 되면 그게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고 간을 타고 해독 작용을 해가지고 뭐 체내로 배출이 될 텐데 안 써지는 물량들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뇌 속으로 그 양리 물질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획기적이거든요. 근데 셀리버리가 그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과 같이 이 임상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약의 효능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셀리버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팜도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1조 3천억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클리시란이라는 약제에 대한 어떤 이 올리고핵산 관련된 제품들이 증설된 어떤 이 공장의 어떤 캐파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좀 찍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근 자리들을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수익률을 82,000원에서 뭐 다시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약바이오의 센티멘트를 더 많이 좋아지고 수급적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15만 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양새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파미셀도 올리고핵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미셀한테 물량을 가져다가 에스티팜이 올리고핵산을 만들고 에스티팜에서 올리고핵산을 가져다가 미국의 어떤 다국적 제약사들이 RNA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미셀도 동시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음식료주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품업계가 판가 재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인상 사이클이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라면 업계 판가 인상은 4년에서 5년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농심하고 팔도가 1년 1개월, 오뚜기는 1년 2개월 만에 라면 제품 가격 재인상을 했죠. 가격을 재인상을 했고 라면 4사 중에 삼양식품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과자 가격 먼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농심하고 삼양식품 비교를 하면서 저는 삼양식품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게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환차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진도 국내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15.8% 가격 인상을 했고,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음식료 업종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27.4% 연초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2.5% 마이너스. 오르지도 않았겠지만 오를 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르지도 퍼포먼스를 내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빠질 때도 덜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유통 업체도 사실은 소비 업종과 비교했어도 훨씬 더 다른 내수 소비 업종과 비교해서도 더 많은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계속 음식료 업종에서는 저는 CJ 제일제당만 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쪽에서도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정말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좀 지금 한번 좀 담아보고 싶고, 그리고 바이앤홀드 전략의 일환으로 내가 현금 여유가 있었을 때 좀 괜찮은 종목을 사보고 싶다고 하면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제가 같이 말씀드리려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좀 공시를 냈죠. 그리고 그 바이오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뒤로 백을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최선호주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바이오젠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CMO 관련해서 이 회사를 좀 삼성바이오피스가 설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바이오피스가 지분을 다 인수를 했죠. 그러면 바이오젠이 치매 치료제 임상 상장을 성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뭔가 이제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맡긴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걸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실제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 최근에 거래량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진 것도 없어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빠진 것도 없고, 오히려 대형주군들 중에서 뭔가 하나 사야 된다고 한다면,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좀 담아보고 싶다면 안전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무난하게 좀 담아보고 싶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공시를 냈습니다. 그 항체의약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하는 공시를 냈는데, 렘시마 IV하고 트룩시마 허즈마 베그젤마를 공급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일 판매 공시 계약이죠. 네, 단일 판매 공시 계약을 2,993억이죠. 한 3천억 정도를 공시를 했는데, 이건 유럽항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유럽항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품목 허가도 냈습니다. 베그젤마 요거를 국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주가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항체 의약품 요 공시 나온 거 있죠. 요거가 유럽 쪽에 좀 나가는 물량인 것 같고, 이 중엔 또 미국향 제품도 있을 거예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판권도 셀트리온이 좀 사왔으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좀 약이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갔다라는 거는 셀트리온이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가져다가 팔아주는 거니까. 결국은 3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이면 3천억 정도를 받아서 재고를 쌓아놓고 그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고민하지 않고 좋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계속 제약바이오에서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가로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는 CJ 제일제당, 그죠? CJ 제일제당을 최선호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뚜기, 삼양사, 농심 이런 쪽보다는 CJ 제일제당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큽니다. 저는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시국에서 차라리 추가적으로 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좀 교체 매매도 좀 해볼 것 같아요. 1분 정도는요. 예를 들면 제가 물려있는 대형주들 중에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물려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애플이 감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면서 좀 이게 추가적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금 잘라내긴 했습니다. 인도텍을. 그러면 그 잘라낸 물량들을 일부 잘라낸 물량들을 제일제당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거보다 더 나은 대형주가 있다라고 하면 쌤쌤이잖아요. 내가 LG노텍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물려 들어가고 계속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저는 제일제당으로 좀 바꿔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얘기를 잠깐 조금만 하고 갈게요. 채권이요.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한 4.33% 정도 돼요. 그러면 한 9,400원, 300원 정도의 국채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채, 진짜 국채를 우리가 장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봐서 내년 정도의 국채 금리가 3%대로 좀 떨어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채권 매매 수익과 그다음에 국채 이표 수익까지 합쳐가지고요. 대략 한 10%가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축보험 만약에 2%가 되면 한 20% 가까이 될 수가 있거든요. 2%대로 국채 금리가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이제 푸틴 시나리오 얘기를 했잖아요. 푸틴 시나리오대로 러시아가 핵을 쏴가지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일시적으로 좀 해준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 1%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3.75%대에서 1.75%까지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려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면 국채금리가 2%까지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20% 넘는 수익을 그 채권에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축보험의 이 수익률이 2에서 한 3% 정도 돼요. 은행 예금금리가 한 3% 초반? 많이 잘 넣으면 중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밖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근데 국채는 그쵸? 국채의 10년물은 그냥 안전자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국채에 그런 안전자산에 넣어놨는데 내가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내 저축보험, 내 예금, 적금 다 만기 털어서 지금 국채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거를 빼서 국채로 갈아타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를 짰을 거 아니에요. 주식은 얼마, 부동산 얼마, 예금 얼마, 적금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금, 적금에 들어있는 금액을 예금, 적금보다 안전하니까 국채가 그렇잖아요. 은행은 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국채니까. 근데 예금, 적금은 5천만 원까지밖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5천만 원까지만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국채 10년물에 1년에서 2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예금, 적금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또는 저축보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내 안전자산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채에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9,500원, 600원에 사서 9,400원, 9,500원, 600원에 사서 1,200원, 1,500원에 팔 수 있고 1,700원, 800원에도 팔 수 있으면 자본 차익이 1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12%, 13%가 되는 거예요. 14%, 15%도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2표까지 따박따박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현금도 들어옵니다. 2표가.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현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와요. 2표 받고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10년물을 10년짜리를 1년 지나고 나서 국채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앞서 말씀드린 푸틴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서 이 2%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국채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매매 차익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은 안전자산, 나의 안전자산을 주식에 몰빵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다 마이너스인데 어디서 계속 돈을 끌어다가 증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의 안전자산, 예금, 적금이 있다고 하면 예금, 적금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되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국채라고 하면 국채에는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해주셔서 들어와 보셔야죠. 이제 들어와 하셔야죠. 국채에는요. 저도 그래서 이제 국채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채 관련하시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AR, VR 관련해 가지고 제가 뉴플렉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이 메타가 하는 이 VR, AR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오라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회사, 있죠. 하여튼, 뉴플렉스가 메타가 만드는, VR, AR 기기에, 이 솔벤더죠. 벤더로 있으면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9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음 달 11일로 바뀌었나 봐요. 10월 11일 날 출시가 되니까, 이 오라클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볼게요. XR, 아이씨, 잠깐만. XR, 왜 계속 영어로만 바뀌죠? XR 기기, 메타. 오큘러스. 오라클 옛날 해바라기 영화에서 나왔던 나이트클럽 이름이 오라클인데 왜 계속 오라클이 입에 맴돌았는지 모르겠네요. 오큘러스의 이 솔벤더가 벤더 중에 하나가 이 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전 뉴플렉스를 좀 손절을 좀 했습니다. 21선이 깨질 때 손절을 좀 하고 오늘 좀 추가로 다시 샀거든요. 다시 샀습니다. 오늘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접근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격 조정은 이미 다 끝났고 이격은 다 끝났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지는 상황인데 아직 이 이슈가 좀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1선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살려고 저도 분할로 살려고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살려고 했다면 500만 원만 샀습니다. 그래서 61선 달면 500만 원 더 살려고요. 안 닿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매매를 좀 해봤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큘러스가 점유율이 66%입니다. 2분기 점유율이 66%인데 1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중국의 회사가 좀 가져갔습니다. 중국 회사가 가져갔는데 결국은 이제 VR, XR 이쪽 기기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 장점을 좀 놓고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 선점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중국 시장이 어떤 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어찌됐든 각설을 하고 결국은 글로벌 1등 회사의 벤더로 있는 회사가 뉴플렉스다. 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뉴플렉스도 추가로 좀 빠지고 하면 61선에 저보다 좀 더 싸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뉴플렉스는 이거 외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차량용 반도체 포드와 현대차에 우선 공급하는 거 그렇죠. 폭스바겐과 현대차에 우선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기가 카메라 PCB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그 수혜를 온전히 뉴플렉스가 받으면서 실적이 급점프를 했죠. 원래 적자 회사다가 작년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점프업을 하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고 내년 실적도 좋아질 수 있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담보가 주택담보 금리가 8%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8%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7%대인데 8%대로 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금리 자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안전자산은 주택이잖아요. 주택 쪽에서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매물이라든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에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 좋은 시그널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담보대출이 8%라고 하면 이자 부담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저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쓰고 있는데 급여에서 매달 이제 이 원리금 상환이 되거든요. 근데 문자 오는 거를 신경도 안 썼어요. 최근 한 2년, 3년 동안 신경도 안 썼는데 이번 달에 문자가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이제는 신경 쓰일 만한 금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더 신경 쓰는 어떤 금리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저는 앞서 이제 푸틴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어떤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긴 횡보장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100에서
2200 사이에서 바닥을 확인을 한 뒤에 2200과 2300선을 기준으로 횡보하는 어떤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질 것 같다. 푸틴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신용 매매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1000억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종합지수로 보면 결국은 잔고가 9,894억 6,891만 원이죠. 코스피가 9,800억에서 9,500억대로 줄었고, 그런 최근에 이 조 단위에서 이게 잠시만요. 만 원이죠. 만, 천만, 10만. 10조에서 9조로 줄은 거죠. 9조 9,800억이죠. 그러니까 9조 9천억에서 9조 8천억으로 줄고 9조 5천억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4천억 정도가 줄었고 10조 단위에서 앞자리를 바꿔서 9조 원대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8조 7천억에서 8조 3천억으로 대충 한 1조 가까이 한 7, 8천억 정도가 줄었어요.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대 매매도 한 2배, 3배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박스권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 결국은 더 이상 팔 물량들이 없어요. 이제는요. 반대 매매가 한번 휘몰아 쳤고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한 140%, 150%까지 맞춰졌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반대 매매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수준까지 맞춰졌으면 결국은 맞춰진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많아요.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물려 있으시잖아요. 물려 있으니까 팔 수 있는 물량은 없어요.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투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푸틴 시나리오처럼 뭔가 쇼크가 와야지 투매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구간에서는 투매는 안 나옵니다. 투매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어요. 그럼 누가 사줘야지, 사주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때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와야 때리겠죠. 또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보다 매수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매수 우위의 어떤 시장이 될 수 있어서, 근데 그 매수 우위가 엄청난 공격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바닥이니까 이 정도에서는 사야지라는 어떤 매수 우위 시장이 올라올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구간, 2,300 정도까지만이라도 이제 제가 상단을 좀 더 낮췄죠. 그 구간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푸틴 시나리오가 아닌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을 해보면, 계속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상승하는 지수를 멈추게 하고, 지금 나스닥도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도 1.5% 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주식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버티시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안 멈추기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만 기다려야지, 내가 원금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원금 회복은 2년 뒤에 되세요. 2년, 3년 뒤에 되시기 때문에 2년, 3년 뒤에 원금 회복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죠. 원금이 그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원금 회복을 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원금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빠지지 않고 박스권하고 횡보하는 장세에서도 내가 이제 벌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중간중간에 테마주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좀 뭘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바닥이 좀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잘 버티시고 계속해서 좀 이게 주먹을 좀 불끈 쥐셔야 될 것 같아요. 불끈 쥐시고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고, 그리고 시장이 결국은 바닥 부근에서 언제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지만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라고 그 말씀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이 됐든 1900이 됐든 2100이 됐든 또 오늘 시장, 오늘 종가가 진짜 바닥이 됐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 해피엔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잘 견디시고 잘 버티셔서 1, 2년 뒤에 또는 2, 3년 뒤에 3, 4년 뒤에 한바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푸틴 시나리오는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런 과거의 상황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 그런 급락을 하고 또 6개월의 어떤 이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이고 또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그런 급등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쇼크가 와야 되는데 그 쇼크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본 게 푸틴의 핵사용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 일시적으로 좀 수익도 돌려줄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이 정도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좀 횡보하는 장세가 될 거로 좀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버텨보시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좀 요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좀 짧았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하긴 했는데 실은 시장 상황이 이게 핑계라면 핑계지만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제가 리드하거나 아니면 또 예측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오늘은 좀 이 주요 이슈 그리고 내용들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실시간 채팅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